이게 웬 난리지? 안녕하세요. 난리지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파비앙입니다. 이게 웬 난리지는 난리난 세상을 난리지, 즉 지식으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뉴스부터 문화, 역사, 스포츠까지 세상을 쉽게 알아가고 싶은 분들을 난리지 쇼에 초대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제 사랑 파리 생제르맹 PSG 그리고 이강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파리 생제르맹 찐팬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선수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됐잖아요. 이강인 오피셜 뜬 날 정말 한국 생활 15년 동안 가장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오늘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꼭 알아두면 좋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강인을 슛돌이 시절 때부터 지켜봐온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오늘 첫 게스트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웬 난리지에 네.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축구협회 또 부회장이라는 과분한 직분을 맡아서 여전히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또 살고 있는 한준이라고 합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이 파비앙 씨는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이적 확정되시면서 거의 뭐 대한민국의 돈을 쓸어가고 계시다. 네. 예전에 약간 좀 외로움이 좀 있었어요. 파리 생제르맹 응원하면서.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은 국민들과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강인 선수 또는 파리 생제르맹 응원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국민 응원단장으로 등극하신 거 아닌가. 제발 한국인이면 파리 생제르맹을 응원하자. 그쵸. 여기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대표 팬이 누구냐? 파비앙이다. 아이고, 네. 네, 과찬씨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되고 나서 이 파리 생제르맹 공식 SNS에 굉장히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중에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좀 흥미롭게 봤던 사진 그리고 영상은 이제 이강인 선수와 그 네이마르를 끌어안고 있는 그 투샷이 있잖아요. 보셨죠? 이 축구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보지 않을까요? 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그쵸. 네, 네이마르 선수도 벌써 뭔가 필을 받지 않았을까? 네. 크게 될 제목이구나. 오, 네. 그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반응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Lui, c'est vraiment un joueur d'un style de jeu qu'on n'a pas. J'espère qu'il va devenir un grand joueur de notre club. Vive le PSG. 이 선수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 하는 선수다. 우리 팀에 와서 정말 훌륭한 선수 됐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보유한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정확하게 이강인과 일치하는 선수는 없다라는 걸 그분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링크 처음 났을 때 많은 팬들이 몰랐죠. 이강인에 대해서. 근데 그거 뜨고 나서 그 검색도 많이 하고 찾아봤겠죠. 하이라이트 뭐 이강인 경기들 보고 이 반응이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니까 그래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그 반응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전해 드려야 돼요. 이 그쵸? 웬 난리지 프로가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홍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Je ne sais pas ce que vaut l'I강인 sportivement. 축구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잘 모른다. Mais je suis sûr que pour le marketing, il sera au moins très intéressant pour le PSG. 하지만 마케팅 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정말 이득인 것 같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국 선수 데려온 거는 마케팅이지 않나. 뭐 아시다시피 뭐 손흥민 선수 뭐 토트넘 갔을 때도 그렇고 박지성 맨유 이적했을 때도 그렇고 처음 반응은 뭐 유니폼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영입한 거. 또 파리 같은 데는 관광객이 좀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제 관광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또 아시아 축구 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마케팅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강인 선수가
유니폼도 많이 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벌써 그렇죠.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벌써 품절이죠. 네,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축구도 잘하고 유니폼도 많이 파는 선수. 그렇죠, 그렇죠. 둘 다가 다 되는 선수라는 거를 좀 있으면 느끼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일석이조. 예.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뭐 워낙 유명한 그 선수들이 이제 많이 구축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네. 네이마르 선수라든지 뭐 엠바페. 그래서 아마 축구 팬들이 궁금한 거는 솔직히 이강인이 이제 메시 대신해서 뭐 음바페랑 네이마르와 같이 이렇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정말 유럽에서도 호화로운 클럽, 빅클럽으로 온 이상 음흠. 첨예한 경쟁 자체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어떤 성향으로 미루어 보건대는 이강인 선수가 그러한 경쟁을 마다하거나 회피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이 방송하기 이전부터도 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음흠.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마요르카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은 클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반응을 끌어내기까지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는 더 향상될 네. 날이 남아있는 선수 아닙니까? 지난 시즌 대비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파리에 와서도 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그 누구와도 저는 붙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여러 그렇죠. 군데가 있습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좋죠. 중앙 미드필드에서 뭐 예를 들어 역삼각형의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는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혹은 뭐 정삼각형 미드필드를 구축을 하더라도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또 좌우 윙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 자, 사실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감독입니다.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 부임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서 자라온 이강인 선수가 소통 문제가 없겠죠. 물론 그 말 통하는 거는 정말 큰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감독의 중요하죠. 지시를 정말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알아듣고, 네. 바로바로 이행할 수 있고 또 질문이 있을 때는 또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선수의 이름값 같은 그쵸. 거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린 선수 기용 많이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에 따라서 아주 주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실리적인 색깔을 섞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 두 가지에 제가 봤을 때는 다 부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그 한 방의 그 왼발 킥 능력 그런 거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만약에 실리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그 이강인 선수의 그 한 방의 킥 능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니고 있는 그 세밀한 개인기, 테크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또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할 때 잘 어울리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냥 축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냉정하게 이강인 선수는 출전 시간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보장해드리듯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적인 팀에 와서 이 음바페나 뭐 네이마르 동료 이 기록도 저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럴 때 조금 이제 이강인 선수와 친해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저를 알긴 알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를 근데 수가 없죠. 단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좀 더 친해지자라고 친해지자. 말하고 싶군요. 네네. 저도 이강인 선수랑 이렇게 좀 뭐 불어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파리멘토 이렇게 식으로 데려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축구 팬 외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이 좀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팀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를 가면은 마르세유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네. 도시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축구팀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1899년이에요. 이 마르세유가 사실 프랑스 리그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한 투자로서 뭔가 팀을 크게 일으켜 세운
첫 사례 같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가 밝혀지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먼저 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그럼 언제 태어났느냐? 저와 생년이 같아요. 아, 70년. 네, 1970년생. 몇 월이세요? 제가 6월이니까 파리 생제르맹보다 두 달 형이네요. 좀 형이죠. 네. 네, 파리 생제르맹이 8월입니까? 8월이에요. 뭐 손흥민 선수 통해서 이제 EPL도 많이 보시고 또 라리가도 보시고 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마르세유처럼 19세기에 태어난 유럽 클럽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이탈리아 클럽도 그렇죠. 많고 꽤 뭐 많은데 스페인. 네. 그 파리 생제르맹이 1970년 하면은 이 클럽은 사실은 본격적인 태동은 굉장히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지가 파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유럽에서도 정말 아주 중심적인 도시, 정말 큰 도시인 파리를 연고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급격히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충분한 팀이었고 결국은 이제 프랑스의 그 유명한 방송사인 까날 플리스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외국인 스타들을 많이 데려다 놨던 마르세유와 경쟁에 들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1990년대 90년대 초반이에요. 네, 그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보유했던 선수들이 브라질의 라이, 프랑스의 다비드 지놀라, 그리고 발롱도르 위너인 조지 웨아. 파리 생제르맹도 90년대 초중반 리그 우승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오르면서 이때 이제 화려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대도시와 대도시, 수도와 중심적인 항구 도시, 파리와 마르세유.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네, 그 얘기는 이제 파비앙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르클라시코 있듯이 우리도 르클라식이라고 부르는 경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팬들한테. 그 일화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파리 살았을 때 이제 시즌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유일하게 허락해주시지 않던 경기가 딱 하나예요. 마르세유전. 너무 목숨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다 막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저도 진짜 이 축구를 보면서 진짜 나는 축구를 응원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경기는 바로 말세이전이에요. 엄마는 거의 다시 우리 아들을 볼 수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 눈빛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저를. 물론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마르세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는 약간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냥 경기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축구가 아닙니다. 태권도예요. 이렇게 목 태클은 기본이고 퇴장은 뭐 계속 줄줄 나오고 그런 경기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에 엄청난 일이 21세기에 벌어졌습니다.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는데 2011년에 갑자기 카타르 QS이라는 회사,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처음에 인수하면서 처음부터 우리는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의 가장 팀 만들고 우리는 챔스를 우승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명실상부한 선수를 영입했죠. 뭐 대표적으로 티아고 실바라든지 이브라이모비치라든지 카바니 정말 그때 유럽 무대에서는 가장 빛나던 선수들이 이제 데려오면서 그 전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우승 2회였으나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다시피 11회 최다 우승이고요. 원래 21세기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성적이 좋던 팀은 리옹이었는데 그쵸. 그런데 갑자기 파리 생제르맹에 이제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서 더비 라이벌인 마르세유는 뭐 이제 저만치 이제 그리고 리옹도 저만치 파리 생제르맹과 지금 나머지 클럽들의 격차는 너무 크죠. 너무도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자 같은 모습을 프랑스 리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클럽이 파리 생제르맹이죠. 그 리그아에 대해서 살짝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리그왕이 물론 한국 선수가 많이 있었지만 뭐 서정원을 비롯해서 뭐 맞아요. 황의조 선수, 안정원 선수라든지 박주영 권청훈, 선수. 박주영 네. 선수도 있었고 정말 많은 한국인 선수 생각보다 뛰었는데요. 프랑스 리그의 팀이 뭔가 유럽 축구를 지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랑스 리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보르도에서 뛰던 지네딘 지단 같은 지네딘 선수를 비롯해서 프랑스가 배출한 그 프랑스 자국 선수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거의 다 리그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리그원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미래 축구 보고 싶으면 리그원 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유망주 굉장히 많거든요. 미래 축구 거의 리그원에서 다 뛰고 있다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축구나 파리 생제르맹의 문화를 잠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98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하면서 이 아트 사커라고 부르더라고요. 특히 지단에 쓰는 그 화려한 기술들을 제가 이 방송 데뷔에서 처음으로 이웬 날리지 네. 이 정말 격조 높은 프로그램에서 네네.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프랑스 축구 앞으로 아트 사커라는 별칭으로 부르지 맙시다. 저도 사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축구가 아트 사커 이런 말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네. 지금 파비앙 씨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국적 불명의 용어다. 그렇죠. 네, 1번이 그거고요. 감사지만. 네, 2번 프랑스 사람들이 설마 축구를 사커라고 할까? 그죠. 그거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쵸, 또 그쵸. 프랑스 말로 축구 한번 해보시죠. 풋볼. 그러니까요. 네. 전 설마- 세계가 미국 외에는 사실 사카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도 있네요. 그렇죠. 네, 사카. 맞아요, 사카인데 맞아요. 더더군다나 그 유럽 축구 그것도 유서 깊은 프랑스 축구를 얘기하는데 사커를 쓴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잘못된 되는 게 거죠. 두 번째고. 감사합니다. 이 포인트 네.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번 이거 중요한 건데 지단도 아트적인 축구를 했고 뭐 앙리도 아트적인 축구를 했던 것은 맞으나 프랑스 축구 전체는 아트 사커라고 아트 풋볼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저의 축구 해설자로서의 결론입니다.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 말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프랑스 축구 그 리그앙의 전체적인 예전부터의 전통은 상당히 피지컬하고요. 저 프랑스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좀 약간 그 거친 몸싸움이나 태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들도 좀 있잖아요. 많은 축구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골 넣기 쉽지 않은 리그인 것 같아요. 또 피지컬 면에서도 수비수들이 굉장히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이런 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가 일단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는 상대가 정말 거친 태클이나 압박으로 들어올 때도 절묘하게 볼을 지켜내면서 네. 정말 기기묘묘하게 드리블로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도 이 어떻게 빠지지? 어떻게 빠졌지? 이런 장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드리블 순위 같은 걸 낼 때 이강인 선수가 항상 뭐 상위급이죠. 탑5, 탑10 안에 항상 이강인 선수 모습이 있었는데 네네.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놀라웠던 거는 지난 시즌의 드리블 성공률이에요. 성공률. 네, 성공률로만 따지면 이건 뭐 리오넬 메시, 비니시우스 뭐 저리 가라 성공률이 이강인으로부터 그쪽이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프랑스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피지컬적인 측면, 수비적인 측면이 강인한 리그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벗겨내는 세밀함의 테크닉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특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 너무 이제 그런 태클을 너무 대놓고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은 이강인으로 하여금 제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뛰면 참 사랑을 많이 받겠다.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는 진짜 파리 생제르맹이랑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좋아하는 게 이 유니폼을 적시는 선수, 불어로 무예르마요라고 하거든요.
예의 있고 그 매너 있는 약간 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팬에 대한 존중 선수. 뭐 경기 끝나고 이렇게 뭐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근데 그런 선수가 이강인 선수잖아요. 네, 그 파비앙 씨가 말씀해주신 그 일단 첫 번째 조건 음. 열정적이다, 음흠. 정열적이다, 네네. 유니폼을 적신다. 이강인 선수 그거 틀림없이 해낼 수 있는 성향이고요. 예. 그리고 팬 서비스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즌 이제 마요르카에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 그 화상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 네네. 그 되게 좀 더운 날이었는데 어. 마요르카 훈련이 끝나고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차 안에서 이제 저희와 이제 화상 대화를 아, 하는 거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음. 끝까지 그쵸. 성실하게 그 화상 인터뷰에 응대를 해주고 종료를 딱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강인 선수는 팬 서비스 정신 이런 또 미디어를 대하는 어떤 요령 이런 그쵸. 것도 굉장히 탁월한 선수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뭐 파비앙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파리 팬들을 매료시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이강인 선수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조건 하나 추가하자면 마르세유 상대로 골 하나 넣으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그런데 요즘 격차가 아주 벌어진 상대 그래도 그래도 시원해요. 예, 시원합니다. 하나 좀 시원하게 넣으면 예. 자 마지막으로 정말 올 시즌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말 기대가 엄청 됩니다. 2020년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이제 결승전에 만났고 그 다음에는 8강에 네.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만났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진짜 거의 매 시즌마다 만나요. 그렇게 된다면 올 시즌도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코리안 더비가 될 텐데 이 파비앙 씨께는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 2020년 파리 생제르맹과 그 바이에른 뮤니크가 붙었을 때 네네. 제가 중계했습니다. 그 혹시 제 중계 보셨나요? 봤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때 안동 모텔에서 봤습니다. 그 파리 생제르맹이 오해하지 마세요. 촬영 중이었습니다. 정말 그 염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한판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결국 또 패퇴를 해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경기를 제가 중계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고요. 네. 그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 이강인과 김민재의 골을 창조해내야 되는 선수와 막아야만 하는 선수 간의 대결,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네. 요즘 많이들 쓰는 표현으로 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웅장이 가슴해진다. 웅장이 가슴해진다. 네, 예.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그 축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 그런데 이쪽에 한국 수비수 저쪽에 한국 공격수 내지는 뭐 미드필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상만 진짜 해도 지금 한국 축구의 역사가 그날 뭐 또 한 번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그쵸. 네. 저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강인 선수 화려한 기술을 써서 이렇게 김민재 선수를 꺾고 이렇게 골 넣는 그런 너무 행복해질 것 결국은 같아. 그 바이에른을 향한 엄청난 서력전 거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봉이 될 것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그거를 그리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럼요. 네.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근데 잘 아시잖아요. 축구 팬이니까. 그렇죠. 네, 그 쉽게 쉽게 그렇진 않아. 어려운 팀이라는 거 그쵸. 아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엄청난 날래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의 날래지죠.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이강인은 실력이 있으니까. 깔끔하네요. 네, 살아남는다. 깔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웬 난리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